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의 이경준 명예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3부 산림자원화 사업과 되찾은 금수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밤나무 조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밤나무는 사실은 산림녹화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밤나무 조림 사업은 일석삼조의 큰 효과를 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밤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대가 되고 식량을 작업할 수 있고 산림녹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석삼조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1970년대에 거의 10만 헥타르에 가까운 밤나무 조림을 했는데, 그 효과를 94년도에 밤 수출액이 1억 4천만 달러입니다. 이 얘기는 당시 농산물 수출액에 1등을 할 정도로 그만큼 밤 수출액이 많았는데, 이 사진은 경북 월성군 문산리에 100헥타 대규모 조림을 했던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이 예를 들면은 주로 아래쪽 산자락에 주로 심죠. 그래서 나무를 심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밤나무를 심으로 해서 녹화도 하고 식량도 생산하고 소득도 증대하는 이러한 일석삼조의 효과가 밤나무 조림으로 실행이 됐고, 지금도 우리가 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전 정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전의 심각성은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아는데, 이것이 1970년대에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의 화전 실태인데, 보시면 경사가 약 45도 되는 이러한 산을 전부 불을 놓거나 나무를 벌채하고 농사를 집니다. 그래서 이 화전의 역사는 고려 말기부터 약 700년 정도 된 고질적인 일이었었는데, 이것을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1961년에 화전 정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꾸준히 화전 정리를 했지만, 사실은 이 화전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너와 지붕에서 임시로 거처를 만들어 놓고 사는데 너무나 힘들게 살고 정말 국가가 벌어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73년이 돼가지고 화전 실태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에게는 66년에 화전 정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7년간 실행을 했지만 화전민이 많이 줄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다시 깨닫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28만 가구가 총 12만 헥타의 산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요. 이 통계는 이게 나중에 30만 헥타르로 늘어납니다만, 총 농민의 13%, 아니면 당시 총 남한 인구의 6%가 화전민이었으니까 얼마나 화전이 심각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화전정리 5개년 계획을 74년부터 78년까지 세웁니다. 동기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영동, 강원도 지구에 굉장히 많은 화전민이 있었고요. 경상북도, 충청북도에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화전정리 실무 지침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이 만든 여러 가지 작품 중에 걸작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30만 가구나 되는 이러한 많은 화전민, 농민의 13%나 되는 이 많은 농민을 전부 다 5년 내에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침이 아주 독특했는데요. 경사도 20도 이상은 무조건 모든 가옥을 철수하고 큰 나무를 심습니다.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거기에다 표주를 세워요. 그리고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정리를 했어요. 현지 정착은 화전민의 한 90% 이상은 현지의 정착을 인정을 합니다. 이전은 인근 마을로 내려오는 거고요. 이주는 도시로 완전히 내보내는 겁니다. 세 가지 하나로 분리를 해서 농민들이 땅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 농사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분류를 했습니다. 화전 정리 절차를 보면은 일단 경사 20도 이상 되는 지역은 이 지역이죠. 여기다가 콘크리트로 표주를 설치하고 아카시 나무를 쭉 일렬로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카시 나무 위쪽에는 모든 농사를 못 짓고 모든 집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로 내려보내는 이런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정착은 화전민 정착 쪽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기존에 사는 집에 살게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 지역은 주변에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광부로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당시 광부 취직은
상당한 배경이 있어야만 가능했다고 하는데 화전민들을 우선적으로 취직을 시켰고요. 인근 마을로 이전시킬 때는 현금을 20만 원을 주어서 집을 새로 짓게 하고 영농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도시 이주의 경우는 완전히 도시로 내보내는 건데 전체 화전민의 약 3% 정도만 도시로 나왔습니다만 지자체의 직업 발전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원화함으로 해서 현지 정착과 인근 마을 이전은 농사를 지속하게 한 것이고 도시 이주는 완전히 도시로 내보낸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전민을 도시로 이주할 때는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정착지까지 동행을 합니다. 트럭에 타고 같이 도시에 가서 도시에 정착하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착금을 40만 원을 지급하는데 화전민이 살았던 송출되는 곳에서 13만 원을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군에서 27만 원을 맞아 지급해서 현금 40만 원이면 당시 1970년대에 40만 원이라 그러면 아마 지금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상당한 현금입니다. 이걸 줘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줬고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3년간 꼬리표를 붙여서 산림청 직원이 한 번, 군청에서 한 번, 경찰서에서 한 번, 3중으로 6개월마다 화전민이 사는 집을 찾아와서 그 집에 살고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도장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청와대까지 매일 보고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화전민이 다시 산속으로 못 들어가게 감독을 했고요. 항공사진으로 철저하게 화전지를 없애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만 화전민 정착촌에 새 주택을 지어줬는데 이 집은 경북 봉화군 서벽 1리에 남아있는 집인데 가구당 12평입니다. 이게 지금 12평짜리 2개, 24평짜리 집인데 방 2개, 부엌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1960년대에 지은 집인데 지금까지도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주택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창틀이나 문이나 이런 것이 지금 지붕을 빼고는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집을 적당히 지어서 화전민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줬고 50년이 지나도록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성 들여서 집을 지었고 화전민에게 터를 만들어줬다는 하나의 증언이 되고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주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1차 치산독화 10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래 이 10개년 계획은 73년부터 82년까지 10년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6년 만에 조기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더 달성을 했는데 108만 헥타에 조림을 했고 본래 목표가 21억 그루였지만 29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방사업은 총 4만 2천 헥타를 했고요. 418만 헥타의 천연임을 육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수 사방지 꼭 사방을 해야 되는 곳에 94%를 놓고 한 겁니다. 이것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 78년이니까 박정희 정권까지 이어진 사업인데 사방지에 94%를 녹화를 했고 나머지는 그 다음 정부가 완성을 했습니다. 제2차 치산독화 10개년 계획을 연이어 세웠습니다. 이것도 10년 계획인데 이것도 9년 만에 조기 완성을 했고요. 96만 헥타 1차 년도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규모로 심었고 19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82년부터 87년까지 올림픽 조림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경관 조림이 되겠습니다만 81년도에 올림픽을 유치하고 그 다음 해부터 올림픽 조림을 시작했는데 조경 경관 조림이라 그래서 가로수, 공원수, 차폐림, 도시림, 공단림, 철도림 등을 적극적으로 큰 나무를 심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식수기간을 재지정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나무를 심었는데 기념우표도 발행을 했고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기할 것은 산림용 비료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거는 산림에만 쓸 수 있는 특수 비료를 개발했는데 일반 비료를 나누어주면 농민들이 농사에 쓰지 산에다 뿌리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히 고안한 농업에 쓸 수 없는 천천히 녹아나오는 완효성 비료를 만들어서 정부가 무상으로 보급을 해서 이것을 고용 복합 비료라고 합니다.
하나의 무게가 약 25g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질소 이상 칼륨이 녹아 있는데 천천히 녹아 나오기 때문에 농사에는 효과가 없고 산에 꽂아 놓으면 1년 후에 서서히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부가 무상으로 보급을 함으로 해서 나무가 빨리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관령 경관조림은 76년부터 자그마치 11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대관령이 사실은 약 600헥타의 엄청난 면적이 화전민 정착전으로 60년대에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방치된 것을 국가가 다시 시작을 해서 영동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큰 나무, 키가 1m 이상 되는 큰 나무를 심고 목책을 2km 이상 설치해가지고 바람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311헥타에 84만 본의 나무를 11년 동안 심어서 바람이 세고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녹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최근의 사진인데 이렇게 나무들이 크게 자라가지고 대관령이 완전히 녹화가 돼서 외국 학자들이 와서 보고 감탄했던 그러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971년도에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사유재산을 억압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도 있습니다만 국토보전과 산림보호에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것이 서울 청계산의 모습인데 이 아래쪽에는 지금 집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어디에 가도 3분응선 이상에는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진국에 가시면 이러한 산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산 중턱에 여름별장을 여기저기 지어놓은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 어디 가도 이렇게 3분응선 이상에는 집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것이 그린벨트로 71년부터 묶어놨기 때문에 개발을 제한해서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린벨트에 성공한 나라는 기록에 의하면 영국의 런던, 캐나다의 오타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성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린벨트 제도는 나무를 심는 제도는 아니지만은 지금 도시 주변에 마지막 남아있는 산에 나무가 울창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토조경사업입니다. 이것은 197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 조경사업이 시작된 것이 역사가 약 4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전에는 조경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을 국가의 주도하에 조경사업을 위해서 한국종합조경공사를 발족을 시키고 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고속도로변, 문화유적지, 공단 주변, 철도 주변, 국립공원 관광단지, 흰굿댐 주변에 나무를 대량으로 심어서 결국은 이것도 국토녹화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차 및 4차 조림계획을 연이어 세웠는데 3차 계획은 산지자원화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간 약 30만 헥타의 8억 그루입니다. 이것은 예전 규모의 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머지 지역의 수종갱신을 위해서 산지자원화를 위해서 나무를 상당히 심었고요. 제4차 산림기본계획은 98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여기에는 그때 IMF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숙각구이 사업이 추가됐습니다만 규모는 줄었습니다만 20만 헥타에 약 5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4차 계획까지 거의 40년에 걸쳐서 꾸준히 정부가 지속적인 산림녹화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산지자원화 사업이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가 대전 유성에 있는 리기테다 소나무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서울대학교 현신규 박사가 개발한 세계적인 잡종인데 리기다 소나무와 테다 소나무의 잡종으로서 남부 지역에 아주 곧게 자라는 빨리 자라는 아주 유망한 그러한 목재 자원이 되는 숲을 만든 성공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무주진한 장수 조림 성공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무진장 조림지라고 부르는데 85년도에 통계에 의하면 전국 묘목 활착률이 94%, 숨은 나무의 94%가 살아있다는 뜻이죠. 여기 보시면은 죽은 나무가 거의 없죠. 그리고 경기도 포천의 조림 성공 지역인데 이렇게 나무가 일제히 같은 속도로 자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성 조림지입니다. 74년도 조림지인데 충북 청원에 있는 42헥타 낙엽성 조림지인데 마치 푸른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죽은 나무가 하나도 없고 정말 성공적인 조림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자지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쌀도 자급자족하죠. 이만큼 산에서 풍부한 물이 연중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농업을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쌀을 자급자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92년 4월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국토녹화가 끝났다. 그래서 광릉 수목원에 국토녹화 완성 기념부를 세웠습니다.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쑥갓구기 사업은 1998년에 IMF 금융위기가 생겨서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았지만 오히려 임업 쪽에서는 이것이 하나 기회가 돼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이 진행을 했는데 산에 들어가서 쑥갓구기 사업이 하루 8시간 동안 꽃밭 나무도 심고 가지치기 하는 이런 모험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유일한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금도 쑥갓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이전에 나무를 심어놓고 거의 10년 동안 방치하던 것을 쑥갓구기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예산이 책정되고 1년에 수만 명이 산에 들어가서 산을 가꾸기 때문에 다시 산이 살아나고 쓸모있는 목재를 생산하고 산림녹화가 완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쑥갓구기 사업은 우리나라 산림녹화의 50년 역사 중에서 마지막에 가장 효과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동해안 산불 복구 사업은 천연 복구를 하자는 그런 말도 있었지만은 나무를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토양을 안정화시켜 나무를 심게 되면 조기에 토양이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산불난 지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공조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40년이 경과한 지금 보면은 이게 제주도 남원에 있는 삼나무 조림인데 이렇게 멋지게 완벽하게 산이 복구가 돼서 우리가 산림 휴양도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40년이 지난 전남 장석의 편백숲, 이거는 임종국 씨가 심은 겁니다만 국가가 매입을 해서 제1호 장성 치유의 숲으로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주요 산림녹화 사업을 제가 6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마을 양묘 사업입니다. 이것은 양묘가 제대로 되어야 그 많은 나무를 심을 수가 있는 이것을 소득 증대와 연계를 시켜서 국가가 영농자금을 불려주고 100% 시중가로 사줌으로 해서 소득을 보장했기 때문에 양묘에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산림계는 연료림 조성을 책임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연료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방사업은 거의 50년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만 황폐지 복구 및 농한기의 고용 창출에 효과가 나타냈고 제1차 및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은 20년 동안 205만 헥타르의 우리 남한 산림 면적의 3분의 1입니다. 45억 그루를 조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전 정리는 말씀드린 대로 최종 30만 가구, 농촌 인구의 13%, 남한 총 인구의 6%가 화전민을 짧은 기간에 10년 사이에 모두 정돈한 그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쑥갓구기 사업은 IMF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했는데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돼서 제가 나름대로 6가지의 가장 주요한 주요 산림녹화 사업을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산림녹화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냐? 이건 학자에 따라 해석이 다릅니다만 저는 5가지를 여기에 항목을 가져왔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재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이것을 앞장서서 이끌어가지 않고 재정 지원을 하면 불가능한 거죠. 이것이 거의 30년, 40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림청이 장기적인 조림 녹화 정책을 세워서 이것을 철저히 집행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잘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내무부, 산림청이 다시 농림부로 돌아왔습니다만 당시에 내무부에서 지방정부 조직과 경찰의 산림단속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무부의 조직을 활용했다는 거. 이것이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사업과 산림계를 서로 연결시켜서 협동과 자조정신을 계승해서 온 국민이 특히 농촌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나라는 좀 운이 좋았다고 보는데 당시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순풍이 불었다 그럴까요? 농촌에 풍부한 노동력이 있었고요. 값싼 노동력입니다. 그리고 대체연료, 구공탄이 보급이 되면서 임산연료 채취를 중단하니까 연료림이 전부 다 목재림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 인구 감소에 따라서 산림훼손이 최소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그 경제사회적 여건이 우리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가의 노력과 그 다음에 국민의 동참,
그 다음에 여건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산림 녹화를 단기간에 약 반세기 만에 성공시킨 그러한 세계의 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세기의 세계적 기적을 이룬 한국의 산림 녹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앞으로 지금 반토막이 난 남한만이 녹화가 됐지만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북한도 우리가 남북 통일이 돼서 산림 녹화를 성공시키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염원하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